1876년 4월의 어느 밤, 런던 교외의 한 저택에서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독살했어. 하인들이 달려왔고 아내가 달려왔고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그 남자는 죽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저택 안에 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4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범인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닥터 코르보입니다. 오늘은 영국 사법 역사상 가장 완벽한 범죄라고 불리는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완벽하다는 말이 칭찬인지 모욕인지는 끝까지 들으신 뒤에 판단해 주십시오. 이야기는 18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증기와 석탄 냄새가 뒤섞인 도시에서 상류층 사람들은 교외의 조용한 저택에 모여 살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발라렘 힐은 그런 동네 중 하나였습니다. 런던 도심에서 마차로 1시간 남짓, 잘 다듬어진 정원과 벽돌 담장이 줄지어 선 곳. 그 안에서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신문을 읽고 와인을 마시며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찰스 델타니 브레이보는 21살의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막 법정에 서기 시작한 야심찬 청년이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도 있었습니다. 그가 1875년에 결혼한 상대는 플로렌스 리카르도, 자신보다 10살 연상의 여인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전 남편인 알렉산더 리카르도가 1873년에 사망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부유한 과부였습니다. 강한 성격, 독립적인 기질,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젊고 야심찬 남편, 경험 많고 재력 있는 아내, 런던 교외의 아름다운 저택. 그런데 말이죠. 결혼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그 저택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1876년 4월 18일 저녁, 발라렘 힐 저택의 저녁 식사는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굴, 양고기 스튜, 파스트리, 와인, 찰스와 플로렌스, 그리고 플로렌스의 어머니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날랐고 촛불이 흔들렸고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날 저녁 식사가 어떤 분위기였는지,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가 끝난 뒤 찰스는 거실로 나가 신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녁 9시경 찰스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침대에서 마실 것이 필요하다고. 정확히 무엇을 요청했는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이었다는 증언도 있고 위스키였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평범한 밤의 평범한 요청처럼 들렸습니다. 그 음료가 어떻게 찰스에게 전달되었는지 이 부분에서 증언들이 처음으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택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찰스와 플로렌스 부부, 플로렌스의 어머니, 그리고 저택의 하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메리앤 록스라는 여인으로 저택의 여인숙 담당자이자 플로렌스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목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택 바깥에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롤. 플로렌스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인물로 당시 바로 인근 저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코헨. 플로렌스의 주치의이자 친밀한 조언자로 저택을 자주 드나들던 의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아주 불편한 맥락으로.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메리앤 록스는 찰스의 침실에 음료를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의 초기 증언에 따르면 침대 옆 테이블에 음료를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로렌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음료를 손에 들고 찰스에게 건넸다고 했습니다. 두 증언은 서로 모순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는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가 이어졌고 고통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문으로 달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독살했어. 하인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호출되었습니다. 저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4월 19일 새벽, 도착한 의사들은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했습니다.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찰스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고열에 시달렸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누군가를 지목했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혼란스러워하며 말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누구를 지목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876년 4월 21일 오후
찰스 델타니 브레이보는 사망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타르타르산 안티모니칼칼륨, 우리말로 하면 항마 혹은 구토제로 쓰이던 물질입니다. 당시 의학계에서 소량의 완화제나 구토 유발제로 사용하던 화합물인데 문제는 치명량이 1g에서 2g 사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성이 사건 전체를 더욱 기이하게 만듭니다. 독살. 부검 의사들은 이 결론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했는가? 코로너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3주에 걸쳐 100명 이상의 증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국 사법 역사에서 이 정도 규모의 신문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관심도 높았고 압박도 컸습니다. 그리고 3주 뒤인 1876년 5월 31일 배심원단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찰스 델타니 브레이보는 어떤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사악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살인이라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공식 수사는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100명의 증인, 3주의 신문, 그리고 결론은 모른다였습니다. 당시 영국 법조계가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매우 만족스러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잠시 미뤄둔 이야기, 항마의 특성입니다. 타르타르산 안티모니칼칼륨은 맛이 있습니다. 매우 불쾌한 맛입니다. 강한 금속성의 쓴맛과 냄새가 납니다. 치명량인 1g에서 2g이 음료에 섞인다면 그것을 마시는 사람이 아무 이상함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찰스는 왜 그것을 그냥 마셨을까요? 맛을 못 느낄 만큼 강한 다른 맛과 섞였을까요? 아니면 매우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 투여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기록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극물의 출처입니다. 저택 어디에서도 항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구입했는지, 어디서 구입했는지, 저택의 의약품 보관함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개인의약품 관리가 현대 기준으로는 매우 느슨했기 때문에 항마가 저택 어딘가에 있었을 가능성 자체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이유는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는 나름대로 진행되었습니다. 100명의 증인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독극물의 출처 없음, 투여 방법 없음, 투여자의 흔적 없음,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증언들만 남았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3명 모두 완전히 배제되지도 않았고 동시에 범행이 입증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렌스 브레이보입니다. 가장 많이 의심받은 인물입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재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접근성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음료를 찰스에게 건넸다고 스스로 증언했습니다. 결혼 생활에 불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플로렌스에게는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독극물을 소유했다는 증거도 구입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강하고 독립적인 여인이 굳이 이런 방식을 택했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사건 이후 2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878년 모르핀 과다 복용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그녀가 진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진실을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우 편리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 롤입니다. 플로렌스의 전 남자친구. 그는 사건 당일 밤 저택 바로 인근을 걷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유는 저녁 산책이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 즉 찰스가 침실로 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택 하인 중 한 명이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전 연인이 바로 옆에 살며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산책했다는 것은 분명히 수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롤이 저택 내부에 접근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택의 하인들이 낯선 남자의 침입을 전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롤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찰스가 죽어도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플로렌스를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했을까요?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제임스 코엔입니다. 플로렌스의 주치의. 의사라는 직업상 항마를 다룰 줄 알았고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플로렌스와의 관계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친밀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 그는 영국을 떠났습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 후 며칠 만에 해외로 떠난 의사. 이후 그의 행방을 추적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코엔에게는 명확한 동기가 없었습니다. 찰스가 죽어서 그에게 무엇이 생기는가? 플로렌스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것은 추측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출국이 도주였는지 아니면 스캔들에 휘말리기 싫어서 자리를 피한 것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 영국 상류층 사회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경력이 끝날 수 있었으니까요. 도망이 반드시 유죄의 증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도 독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수였을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당시 저택의 의약품 보관이 느슨했다면 누군가 실수로 항마를 찰스의 음료에 섞었을 수 있습니다. 의약품 오류는 빅토리아 시대의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찰스 본인이 누군가 나를 독살했다고 외쳤습니다. 실수로 중독된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요? 물론 고열로 인한 선망 상태에서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은 실제로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이 단순한 헛소리였다면 왜 그 말이 그토록 오래 기억되고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기이한 질문이 남습니다. 찰스가 죽기 전에 정말로 누군가를 지목했다면 왜 그 부분이 공식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메리앤 록스는 그는 명확하게 누군가 나를 해쳤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말했고 정확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는 선망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가지 증언이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세 증인 모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찰스는 평소에 우유부단하고 약한 성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의 강한 성격 앞에서 종종 물러섰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죽음 직전에 진실을 알아챘다면 그 진실을 끝까지 분명히 말하지 못한 것도 그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서도 우유부단했던 그 성격이 죽어서도 진실을 묻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마지막 말을 애매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생각하고 계실 테니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찰스는 결혼 직후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나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규모였다고 전해집니다. 수혜자는 플로렌스였습니다. 부유한 젊은 변호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권유했을까요? 이것도 기록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기록이 없는 것들을 나열하면 꽤 깁니다. 독극물의 출처, 투여 방법, 투여 시간, 찰스의 마지막 말, 보험 가입 경위, 코엔의 행방, 플로렌스의 진짜 죽음의 이유. 100명의 증인이 3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도 이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생산적인 신문이었습니다. 영국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기소 없이 종결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국 사법의 원칙,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음, 모든 증거가 정황 증거였고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용의자도 물리적으로 범행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었지만 동시에 어떤 용의자의 범행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역사의 가장 완벽한 범죄로 기록되었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칭찬인지 모욕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물적 증거 없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 이해관계가 얽힌 증인의 증언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모두가 침묵을 선택했을 때 정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현대 법의학 기술로 이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해가 남아있지 않고 당시 수집된 물적 증거도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순되는 증언들과 불완전한 기록들 뿐입니다. 플로렌스 브레이보는 1878년에 죽었습니다. 모르핀 과다복용으로 추정됩니다. 공식 기록은 자살로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았습니다. 상류층 사교계에서는 그녀를 남편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남편도 1873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은 공식적으로 병사였습니다. 다만 그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플로렌스가 정말로 자살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있었을 인물이 2년 뒤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진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만 남아서 지금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876년 4월 21일 오후 발라렘 힐의 저택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진실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간에 누구의 얼굴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가 창문을 열고 외쳤던 그 말만이 148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독살했어. 그 누군가가 누구였는지는 영원히 그 저택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닥터 코르보였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수백 년째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